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아니 이게 사람이 누굴 혼내거나 이러면 타격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안 된다고 하면 바로바로 바꾸는 우리 프로 같은 거는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한번 했다가 안 된다. 박병창 부장님 다시 원래 시간으로 돌려놔라. 바로 오늘 모셨잖아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혼란을 드려서.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요. 잘해보자고 여러 가지 여러분께 더 좋은 컨텐츠를 해보자고. 그렇긴 하죠. 네.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잘해봐요 우리. 예. 네. 자 그러면 시장 상황부터 한번 네. 점검하면서 뉴스들을 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4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락폭은 좀씩 줄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월말 들어가면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뭐 미국 시장이 지금 연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중기 하락 추세선에서 상단에서 다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하락 추세선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요즘의 하락은 수급적 요인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에서 새롭게 나온 얘기들이 큰 이벤트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나오는 것은 단기적으로 급반등하면서 이거 좀 오바다. 그래서 매도 플레이어들이 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다라는 것이 한 2주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전에 왜 그 김프로님 안 계실 때 우리 그 탐욕과 공포 지수 있잖아요. 아유, 이제 그렇죠. 그게 이제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네, 탐욕과까지 올라갔다는 얘기, 지수가 단기 네. 급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매도 쪽으로 베팅한 것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뭐 전반적인 지표로는 지금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49까지 왔습니다. 오. 이거 15년 만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9월 20일부터 21일에 오늘 이제 9월 1일이잖아요. 미국 FOMC 회의에서 75bp를 기저로 놓고 네. 75bp 이상 금리 이상하지 않겠냐는 걸 전부 다 반영하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으로써 이제 길주 먼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길주 위주로 하락이 아니고요. 소비재 위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단 배드베스 비욘드 있잖아요. 네. 네. 그 소매 유통 체인점이요. 이게 네. 매장을 150곳을 폐쇄하고요. 네. 직원을 20% 해고한다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 얼마 전에 30달러였거든요. 네. 지금 9달러입니다. 주가가. 어제 하루만 21% 폭락을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런 가운데 ADP 민간 고용도 약 13만 2천 건 증가로 예상을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이거 지금 이제 경기 둔화로 역시 가고 있구나.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고통을 좀 감내하면서 물가를 잡으려는 것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지수 자체는 나스닥 0.56%, 다우 0.88%, S&P 500이 0.78%. 그 하락폭은 조금 둔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도는 뭐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아침에 플러스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밀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벤트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은 뭐 물론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반영이 처음에 한 2, 3일 정도 됐었고요. 지금은 이제 수급적 요인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예상보다 요즘에 강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좀 봐야 되는데요. 어제 우리 코스피가 0.86% 올랐고요. 코스닥 1.26% 올랐는데 외국인들이 가운데 빨간 것이 보시면은 7,453억 순 매수입니다. 여기에 오.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 4.4% 블록딜 했잖아요. 빼고. 그러니까 아침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3,118억 매수입니다. 그러면 한 3천억, 한 4천억 4천억, 가까이 샀네요. 4천억 샀죠. 이거 네. 빼고도 4천억을 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랬냐? 어제가 MSCI 리밸런싱 당일입니다. 하는 네.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원화가 2월 대비 약 10%, 5월 대비 한 8% 평가 절하가 됐잖아요. 그러면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기준에 봤을 때는 네. 비중이 축소됐겠죠. 네,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보정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 하나 더 붙여서
우리는 원화가 장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외국인들의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롱텀 펀드는 우리 시장에서 좀 매수 진입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 한 달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외국인들의 수급 요인이 우리 시장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끝났다.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 들어오지 않으면 또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이번에는 약간 타이밍상으로는 좀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4일 연속 하락하는 동안 우리는 네.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잘 버텼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미국이 반등을 주면 그러면 우리 시장은 거기 또 따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 타이밍이라는 게. 이해는 되는데 공감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쟤들 올라갈 때 우리가 거의 안 올라가가지고. 아니면 뭐 우리가 최소한 걔들이 올라갈 때 미국이 올라갈 때 우리가 급락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벤트가 없었으면 같이 빠졌으면 더 안 좋았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좀 날짜별로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볼 때 조금 운이 좋지 않았나. 단기적으로. 예, 단기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매수가 좀 들어온 것은요. 어제 환율이 고점 찍고 좀 내려왔어요. 네. 예, 그러면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3,7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네. 이게 이유가 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패시브의 자금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반도체 주식이 조금 상승을 해줬고요. 그 IT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섹터별로는 임플란트와 폴더폰 부품주 그리고 ESS 관련주들이 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는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어제는 뭐 이제 장중에 이제 장이 시작되면서 말씀을 드려서 좀 차분히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나스닥이 저점 대비 약 24.7%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 아침 빠진 것까지 포함해서 약 10.5% 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약 55% 반납한 거고요. S&P 500은 저점 대비 약 19% 반등했다가 약 9% 반락해서 상승폭이 약 53%를 반납했습니다. 그러니 시장이 강할 때는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우리 김한지 박사님하고 할 때 우리 정프로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네. 왜 30%라는 게 누가 정해놨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통상적으로 전체 시장이 그러니까 리스크가 생겼을 때 시스템 위기가 발생되고 이랬을 때 시장이 반토막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30% 정도에서 되돌림을 주더라라는 이제 경험적 수치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단기적으로 봐도 똑같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시장을 볼 때도 이번 상승에 나스닥으로 24% 반등했는데 네. 반락이 약 30% 정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제가 그때 돌파하면서 막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직전고 좀 돌파하고 그냥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우리가 시장을 기대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50% 정도까지 반납을 했다라는 거는 다시 반락을 했다라는 거는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약하게 보는 측의 입장에서는 중장기 추세선의 하단을 깨고 내려가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보고 있냐면은 중기 하락 추세의 그 하단 부분의 직전 저점이지 않습니까? 추세 하락이에요. 직전 저점이잖아요. 근데 그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 인플레 그리고 금리 75bp 금리 인상 이거 가지고 그걸 붕괴할까? 는 좀 아니지 않을까. 상당 부분 반영하고 왔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계속해서 시장은 반등 시도를 좀 하면서 종목별 섹터별로 움직이는 시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저는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0월 16일 아까 말씀 주신 네. 중국의 당대회 그리고 미국의 중간선거 11월 첫째 주 그리고 11월 15일 날 G20 정상회의가 있는데 네. 이번에 여기 시진핑 푸틴 다 참석을 할 그렇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네. 그러면 지금 전쟁과 뭐 여러 가지 경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결정이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10월 말 11월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9월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시장이 뭐 정고 좀 돌파하면서 강하게 뭐 추세 전환한다든지 직전 저점을 깨면서 강하게 내리꽂는다든지 뭐 이러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게 전반적인 좀 시황관이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이벤트들이 많군요. 네. 외교 정치, 외교 안보 정치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부가적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전쟁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네. 지금 근데 전쟁 뭐 안 끝날 거라고 그러고 장기화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번에 10월 말과 11월에 이 이벤트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벤트들이기 때문에 전쟁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뭐 위쪽만 바라보는 건 아니고요. 위아래 전체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장에서는 방향을 쉽게 잡지 못합니다. 사실은.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어떤가 생각하고요. 네. 우리나라는 환율이 1,350원 터치 후에 약간 하락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이 받쳐줬는데요. 여러분들 그 시장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요. 기관들이 매수하는 날 오릅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요.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계속 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건 저가 매수예요. 패시브 자금이고요. 기관들이 좀 사주는 날은 시장이 좀 오르고 기관 파는 날은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기관의 역할이 지금 훨씬 더 큰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종목별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관들의 그 움직임, 그러니까 수급을 좀 보시는 게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움직임에서는 더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는 사이에 지금 보시면 미국에도 정책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시장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정책에 맞서지 마라. 연준에 맞서지 마라. 이제 그것을 이제 감안하면서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책에 연동되는 섹터나 테마를 추정하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정도로 시황가를 보시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슈들 몇 개 좀 볼까요? 이슈를 좀 많이 가져왔는데요. 필요 없는 거는 좀 빼고. 근데 네. 하나하나가 의미가 좀 있어서. 어저께 못한 것까지 다. 네. 컴팩트하게 가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전달에 95.3이었는데 이번에 103.2로 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그런데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야 연준은 그럼 더 긴축을 크게 하겠네? 더 강력하게 하겠네? 이렇게 상반된 시각을 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게 나쁜 거라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 전에는 이런 거 있었잖아요.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연준이 금리 인하하거나 완화 정책 쓸 그럴 거야. 때마다 주가 올랐죠. 네, 올랐죠. 지금은 이제 이걸 반대로 이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그 폴더폰 관련주, 아이폰 14 관련주가 꽤 올랐습니다. 네네. 올랐는데 아이폰 14 9월 8일 날 공개하는데 그 초대장 제목이 far out 저 너머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9월 8일 날 공개가 되는데 여기에 관련주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메라 모듈과 FP10인데요. 이 카메라 쪽은 자율주행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 쪽으로 좀 차별화되면서 움직이는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탈원전 폐기한다 어저께 이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2030년 기준으로 원전 비중을 지금 24%에서 33%로 확대한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좀 전에 그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 매각 있잖아요. 이거 좀 부연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두산이 약 5,700억 정도 현금 확보를 했다. 이거 지금 궁금하신 분들이 어떤 분이 궁금하시냐면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거 더 파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추후 추가 매각은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산이 요거 블록딜에서 그러면 뭘 하려고 그러냐? 차입금 상황과 재무구조 개선. 두산이 지금 현재 현금성 자산이 요거 지금 블록딜 하기 전에요. 2021년 대비 51%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총 자산 대비 부채 유동 비율이 76.8% 정도뿐이 안 돼요. 근데 부채 비율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산이나 이런 큰 기업들에는 크게 이게 의미를 두고서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중소형주 있잖아요. 중소형주가 차익분 상환이나 재무구조 개선으로 블록딜이나 뭐 자사주 매도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이거 악재로 작용합니다. 중소형주에서는요. 네. 그래서 참고로 그 말씀 드리려고 이 뉴스를 그냥 한번 근데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두산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주사 중에 지금 주가 상승 예. 1위거든요. 40% 올랐어요. 그렇죠. 주가가. 두산이? 네, 주두산이. 네, 그래서 사실 지주사 중에 주두산의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이게 7월 중순에요. 7월 하순에 6만 5천 원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82,800원. 두산이 그 야구 선수 많이 지금 매각한다고 그러던데. 야구 선수들 지금 트레이드를 현금 확보? 현금 확보 차원에서 많이 한다고요. 그 지금 에너빌티 말고요. 다른 계열사들도 지금 매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산그룹, 하나그룹
좀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요. 예전에 그 사업 다각화를 많이 했던 네. 계열사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좀 안 좋아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그룹은 요즘 잘 나가죠. 예, 요즘에는 하나그룹. 예.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 얘기는 첫 번째 뉴스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우리 투자에 영향을 크게 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 때문에 은행권 부실 대출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 이거는 경기 안 좋고 좀 위기 상황이 가기 전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중국이 진짜 그만큼 좋지 않은가 봅니다. 네. 중국의 농업은행이 은행 중에 3대 은행이거든요. 그렇죠. 3대 은행인데 반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반기에 그 주택담보대출 연체액이 약 2,400억인데 이건 시장 예상의 2배.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겁니다. 부실대출 비율은 3.97%라서 전체적으로 크지 않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농업은행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의 여기서 시그널을 줍니다. 하나는 지금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가 굉장히 크구나 실제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은행이 아닌 지방은행을 비롯한 다른 은행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부실이 더 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는 계속 추적해서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액이 많아졌냐? 그 내용이 참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자금난으로 인해서 부동산 업체들이 아파트 공사를 중단했다는 거예요. 입주민들이 대출하고 상환 나 안 하겠다. 다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금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커창 총리는 올해 경기부양 지원 부양책의 지원 규모를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을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뉴스는 왜 중요하냐면요. 중국의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국의 부동산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섹터 중에 좋지 않은 섹터 중에 하나가 철강입니다. 철강. 철강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철강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10월에 있을 중국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소위 시노믹스 가동이 되면 그것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좋지 않지만 어떻게 이 지금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는지 여기에 관심을 갖자.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시노믹스면 이제 시진핑 노믹스 예, 뭐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LG화학은 네 번째 카본 나노튜브 증설을 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LG화학도 좀 주가는 좋았는데요. 전기차 배터리형 도전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4공장 건설이 하고 있는 거고 2024년도에 가동한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LG 솔루션이 GM과 합작한 오하이오 공장에서 배터리 생산 시작했다. 이게 1공장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배터리 시작했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네. 열 번째 뉴스는 덕산 테코피아가 어제 23% 급등했거든요. 이거 덕산 네오룩스에 하는 계열사입니다. 미국 법인이 있어요. 미국 법인에서 배터리 전해 공장을 건설한다. 요게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뉴스의 제목이 재밌었습니다. 나도 배터리야. 나도 배터리야.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터리 쪽이 시장에서는 부각되고 좋다라는 의미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성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또 했네요. 테슬라 차 완전 자율 주행차가 연말까지 출시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쭉 여러 가지 설명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자율주행 서비스 가격을 25% 이상. 자율주행 서비스가 이렇게 비싼가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좀 놀랐는데 2천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전에 한 1,200 정도 한다는 네. 얘기는 좀 들었었던 것 네, 같아요. 더 환율 올려갖고. 올라가고 아마 하다 보니까 네. 아마 2,000까지 올라가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배터리 값하고 저거 합치면은 그러니까 차가격 나오면 나머지는 무료인가? 샤시 이런 거, 시트 샤시, 카오디오 이런 거 그냥 주는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이 FSD는 이제 플러스로 더 받는 거니까 예를 들어 6,000 지금까지 차였으면 아 2천 더 내라? 네, 8,000 받는 거죠 이제. FSD. 비싸. 그렇더라고요. 비싸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큰가 생각이 연말까지. 들었습니다. 자, LG전자가 미국의 ESS 유통망 사업 확대를 위해서 디지털 서비스사와 미국 싱클레어와 파트너십 체결했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은 좀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굉장히 좋은 뉴스인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언짢은 뉴스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완전히 언짢은 건 아니고요. 우리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국민연금 상반기에 주식 운영이 큰 폭으로 손실 났다라는 거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서울경기에서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비중이 26.7%이거든요.
근데 이걸 2027년까지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5월에요. 근데 지금 이거 금액으로 보면 약 235조인데요. 이게 전년 동기비 약 25% 정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국민연금은 우리 아시다시피 100% 환 오픈 전략을 합니다. 해지하지 않고요. 근데 지금 환율이 지금 약 9%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화로 따져보면 9% 이익을 본 거거든요. 근데 그거 9% 빼고도 현재 상반기에 마이너스 12.59%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해외 주식 손실액이 35조.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주식으로 평가손이 77조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운영 금액이 900조잖아요. 네. 작지 않죠. 사실은 작지 않죠.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의 운용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다 말씀드리고요. 네. 이거 한국거래소와 그리고 이제 기사성 자료들이 지금 나온 건데요. 이제 자료의 지표는 데이터는 한국거래소 데이터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개인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의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네.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샀죠. 16조 1,400억 샀는데 마이너스 24.9%. 네이버 2위가 네이버 37% 마이너스. 카카오가 34%. 삼성전자 우선주가 23%. 거의 시총인데. 뭐 이렇게 지금 됐다라는 거예요. 많이 산 게. 에코프로브엠만 마이너스 한 9%로 좀 버텼고요. LG생활건강 이런 것도 35%까지 그렇게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급락한 종목들을 많이 샀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싸게 사자라고 하면서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근데 더 떨어졌. 그런데 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건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월부터 6월 상반기에 카카오뱅크의 주가 추이는 계속해서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근데 밑에 있는 신용 융자 잔고를 보시면 신용으로 싸게 신용으로 사자라고 해서 많이 샀다라는 거예요. 아, 돈 빌려서 산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신용으로 사면요. 그러면 이 주가를 바로 못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떨어지면 신용으로 산 사람들은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털리는 경우가 많아요. 좀만 올라도 일단 신용 갚아야 되니까 파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여기서 만약에 급락을 시키면 그냥 반대면에 나가버리고 이럴 수가 나가야 많아요. 되니까. 그래서 네. 주가가 이미 장기적으로 추세 하락하는 종목을 신용으로 산다? 라는 거는 정말 이 기간의 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리스크를 갖고 하는 거거든요. 보통 신용으로 할 때는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단기적으로 레버리지를 익혀서 한번 좀 베팅을 해보자 이런 거래를 하는 건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의 개념에서 신용으로 투자를 한다?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그냥 저가에 사서 들고 있으면 되지라는 생각의 투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투자였다는 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에 공매도한 종목들을 리스트가 나왔어요. 이 비율은 거래 대금 대비 어느 정도 비중인가가 비율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메리츠 금융주주가 26%, 카카오페이 15%, 뭐 넷마블 25%, 한샘 18%, 뭐 LG생활건강 12% 이렇거든요. 네. 굉장히 높은 거죠. 거래 대금이 하루에 만약에 1,000억이 됐으면 1,000억에서 뭐 150억, 200억씩가 다 공매도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 자료가 나온 이유는요. 그러면 어떤 데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했냐라는 거거든요. 봤더니 메리츠 금융주주가 작년에 300%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과도하게 많이 올랐거나 아니면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실적이 좋지 않거나 넷마블 나왔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업황이 네. 업황 전망이 우리는 지금 전기차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은 뭐 저기 로봇이나 이런 거는 업황이 성장으로 하고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업황이 둔화될 거라고 보는 쪽 있지 않습니까? 아, 화장품 그런, 뭐 이런데. 그런 쪽으로 이제 이 공격적으로 여기 공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거 HMM도 사실 뭐 주가 좀 중기 추세로 보면 엄청 올른 종목 많이 중에 오른 하나라고 봐야 주식이 되죠. 많이 올랐고 거기서 이제 그 공매도가 나왔고요. 최근에 그 해운 운임지수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뭐 그런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좀 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LG 그룹이 두 개가 보이네요. 아, 디스플레이랑 건강, 생활 건강.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네. 네.
박병창 부장님 보내드리고 바로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 한 분의 또 스트롱맨이 오시죠. 스트롱맨. 네. 지난번에 토론할 때 왜 유동훈 그러니까요. 전부를 안 많이 안 아쉽습니다. 불렀나? 네. 어? 오리지널인데 네네. 네. 스케줄이 좀 안 맞아서 그렇고요. 네. 자 바로 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길을 잘 하시는 분들,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진짜 잘 써요. 쫙 펼쳐본 다음에 딱 한 다음에 여기 새로 도로 난데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가끔씩 택시 운전기사님들이 가려고 그쪽 가지 마시고 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쓰셔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로직,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에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제시해 주는 뷰 같은 것들, 이런 시나리오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문가들을 쓰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이 주고 있는 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그 길에 대해서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